부산 한복판에서 12년간 3만 8천 명이 납치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고등학생, 휴가 온 서울대생, 구두를 닦던 어린아이까지 한밤중에 트럭에 실려 사라졌죠. 이들이 끌려간 곳은 교도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었고 그곳에서 5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납치를 경찰이 도왔고 대통령이 가해자에게 훈장을 수여했으며 주범은 2년 6개월 복역 후 수천억 자산가로 살다 편안히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40년 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부산 거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보이던 구두 닦기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리어카를 끌던 상인들도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됐거든요. 처음엔 단속이 강화됐나 보다 생각했지만 곧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쉬던 젊은 청년, 학원 끝나고 집으로 가던 고등학생, 심지어 서울대학교에서 해운대로 휴가를 온 대학생까지 한밤중에 정체불명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실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끌려간 곳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자리한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창문이 가려진 트럭에 실려 어두운 새벽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원래 거리를 떠도는 불황인들을 수용해 교육하고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민간 복지시설이었죠. 하지만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이 시설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외국 기자들과 관광객들에게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불황자 청소 작전을 지시했거든요. 말이 좋아 청소지, 사실상 인간 치우기였던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전국 각지의 경찰들은 거리의 불황자들을 빠른 속도로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전국에 흩어진 불황인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나던 시기였거든요. 정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황자 수가 많아지자 민간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고 이들을 맡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로 수용 인원이었던 게 문제였죠. 한 명을 더 수용하면 보조금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였거든요. 형제복지원을 설립한 박인근 원장은 바로 이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불황자만 수용해서는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한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반인까지 마구잡이로 잡아오라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나이, 성별,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 중 실제 불황자는 30%에 불과했고 나머지 70%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던 겁니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 모든 납치 과정을 부산 경찰이 도왔다는 점입니다. 불황자 정리 자체가 정부 주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권력이 오히려 이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뒷받침해 준 거죠.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4m 높이의 담장과 철창으로 둘러싸인 이 교도소 같은 곳에서 탈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수용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와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형제복지원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용자들은 모든 인권을 박탈당한 채 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식사는 형편없었고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즉시 몽둥이로 구타당했죠. 여성 수용자들은 성폭행을 당해야 했고 더 충격적인 건 어린 남자아이들까지 성폭력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복지원 주변은 몽둥이로 무장한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서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날 한 수용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간수 대장에게 죽도록 구타당했고 그날 밤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수용자들은 죽지 않으면 이곳을 절대 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에 빠졌죠. 이 참혹한 인권 유린의 중심에는 박인근 원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많은 시민들은 그를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 사람이라며 좋아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은 그에게 불황인 정리 실적을 높이 평가하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립영화제작소의 지원을 받아 형제복지원 홍보 영화까지 제작됐습니다. 박 원장은 영화에서 수용자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주고 고용한다고 주장했고 원생들을 위한 적금 통장까지 만들었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보여주기식 연출에 불과했습니다. 적금 통장에 모인 돈은 다시 박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갔거든요. 형제복지원은 박 원장의 지시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작은 왕국이 되어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박 원장을 아버지 수령이라고 불러야 했다고 하죠. 외부에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수용자들은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30여 년 전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이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1986년 울산에서 근무하던 김용원 검사가 꿩 사냥을 하러 인근 야산에 올랐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능선 너머로 몽둥이를 든 청년들 수십 명이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감시하며 노동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수사함을 느낀 김 검사는 경찰을 동원해 이들의 동태를 살피고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울산에 위치한 형제복지원 소속이라는 걸 알게 됐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김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복지원을 수색하러 갔습니다. 악명 높은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시색 결과 국가에서 지급된 보조금 39억 원 중 약 11억 원을 박 원장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 원장은 자신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불쌍한 거린들을 돌봐준 것뿐이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기소된 박 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진술을 거부했지만 당시 울산복지원 책임자였던 모 소대장이 입을 열면서 형제복지원의 악랄한 행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혼자 있는 여성을 마구잡이로 잡아 복지원으로 납치했고 밤늦게 공부하고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잡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시청에 보고하면 시청 공무원들은 보고된 인원이 일반인임을 알면서도 다시 윗선에 보고했거든요. 그들에게 사람의 숫자는 진급을 위한 실적에 불과했던 겁니다. 당시 부산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뒤봐주기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됐죠. 사실 이때 대한민국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찰이 서울대생 박종철을 신문하던 중 물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때문에 정부는 더욱 형제복지원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수사를 담당하는 김용원 검사에게 수사를 중지하라며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부의 고위 인사는 부산까지 내려와 김 검사를 독대하며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했고 법원에서는 5개월 뒤 미국 연수를 떠나는 김 검사의 일정을 알고 재판 일정을 질질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 원장이 기소된 후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덕분에 거리에 불황자들이 줄지 않았느냐라며 옹호했죠. 결국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종료됐고 1988년 12월 8일 박 원장은 횡령죄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감금과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거죠.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은 총 38,437명이었고 그중 사망한 숫자는 513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숫자도 박 원장 본인이 진술한 것이고 몰래 안매장되거나 유기된 시신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석방된 박 원장은 형제복지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와 온천장 등을 매입해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로 살다가 2016년 요양원에서 사망했죠. 형제복지원 사건의 주동자이자 책임자였던 박인근 원장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부유하게 살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사건은 한동안 잊혀졌다가 2012년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한 명인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과거사위원회가 결성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책임임이 결정됐고 검찰총장이 직접 비상상고를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되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계속됐고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거든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한 건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 판결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45건, 피해자는 571명에 달하며 소송 가액은 총 1,751억 원에 이릅니다.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약 8천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되고 있죠. 부산시도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피해자 지정 병원을 기존 9개소에서 23개소로 대폭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했고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과 예방접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거든요. 2022년부터는 부산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2025년에는 부산 박물관 기획전시 관람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12월 12일에는 밀락수변 바다영화관에서 인권영화 힘을 낼 시간 상영 행사에 피해자들을 초청하기도 했죠. 생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로 김치 40상자를 피해자 가정에 전달했고 2026년 새해에는 함상 해맞이 행사 등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부산시 조영태 행정자치국장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사랑방 아랫목처럼 온기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권을 잃는 문제가 있었는데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국가폭력사건 배상금의 재산 산정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제 배상금을 받아도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일은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성리위원회가 2025년 11월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자들의 추가 조사 신청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전체 수용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접수됐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에서 정상화된 구제 절차로 전환될 수 있고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다만 소송 건수 증가로 부산시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12년간 이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와 싸우고 있고 정당한 배상과 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국가가 주도하고 공권력이 방조하고 사회가 외면한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에게 인권의 소중함과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